최근 강남에서 100년 만에 최악의 물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심각한 수준의 가뭄 때문에 라인강의 수위가 낮아져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죠. 그런데 또 최근에는 중국에서 강이 바짝바짝 마르면서 수력 발전조차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4가지 숫자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2019년 유엔에서 발표한 4가지 숫자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산업혁명 시대 이후로 1.5도 이상 올라가는 거는 어떻게든 막아보자. 둘째, 그러려면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25기가톤을 줄여야 된다. 셋째, 근데 가만히 있으면은 56기가톤이 나오니까. 넷째, 우리가 매년 7.6%씩 줄여야 된다. 이 4가지 숫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왜 1.5도씨가 넘어가면 안 되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티핑 포인트라는 용어를 아셔야 됩니다. UFC 경기를 생각해 볼까요? A 선수가 있고 B 선수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A 선수가 다운을 당하게 되면 막 이렇게 맞게 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시죠. 지구의 온도가 따뜻해지려는 힘과 차가워지려는 힘이 싸우다가 그 균형점을 맞춘 것이 지금 현재의 온도라고 한다면 1.5도, 더 나아가서 2도씨가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뜨거워지려는 힘이 시원해지려는 힘을 압도하면서 더 이상 지구는 시원해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에이, 그래도 좀 다시 시원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에게 북극과 남극에 얼음이 녹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이야기 하면서도 솔직히 그거는 좀 먼 미래의 일이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하나씩 확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북극과 남극에 얼음이 녹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이 북극곰 불쌍해서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최근에 보니까 북극곰이 북극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새 알을 훔쳐 먹는 장면들을 보면은 와 진짜 좀 눈물겹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북극의 얼음이 녹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적도 지역의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극지방의 온도가 2배에서 3배 빨리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극지방과 적도지방의 온도 차이가 크게 줄어들게 되는데 그러면 선풍기가 꺼지게 됩니다. 지구의 선풍기라고 할 수 있는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한 현상들,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물난리가 났는데 중국에서는 가뭄이지? 라고 하는 일들도 사실 공기가 제트기류에 의해서 순환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점검을 해보면 이산화탄소를 7.6%씩 줄이는 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었던 2020년에만 10% 정도 줄였고요. 그 외에는 오히려 더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7.6% 줄이는 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줄였다 치죠. 줄일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규모는 25기가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극지방의 얼음이 녹으면 또 한 가지 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북극과 남극에는 수만 년 동안 녹지 않은 얼음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층이 있는데요. 이 층을 우리는 영구 동토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구 동토층에는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공룡뼈 이런 것들이 같이 얼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구 동토층에는 놀랍게도 이산화탄소도 같이 얼어 있는데요. 이 영구 동토층이 녹게 되면 그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아마 대기 밖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줄여야 되는 이산화탄소의 규모가 25기가톤이라고 했는데 영구 동토층에 포함되어 있는 이산화탄소의 규모는 무려 1672기가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은 아마 이거 무섭다, 이거 걱정된다, 뭘 해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그리고 러시아는 천연가스를 무기화하고 유럽에서는 석탄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와 이거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하게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넥스트 그룹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최근에 연 행사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우선 넥스트 그룹은 한국의 넷제로 에너지 전환을 위한 비영리 에너지 환경정책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독립적인 자금 지원을 받는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누구도 하기 힘든 이야기들을 숫자와 팩트를 기반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만약 기후위기를 막아야 되는 미션을 받았다라고 가정해 볼까요? 엄청 막막할 것 같지 않나요? 사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의 심각성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산화탄소를 줄여라! 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럼 안 줄이면 어떻게 되는데요? 라는 질문에 대답해 보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넥스트 그룹에서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기후위기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요. 기후위기에는 크게 두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전환 리스크고요. 두 번째는 물리적 리스크입니다. 전환 리스크는 탄소를 쓰는 경제에서 탄소를 안 쓰는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리스크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내연기관차를 안 타게 되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요. 내연기관을 만드는 공장,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 이런 분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분들과 이 회사와 이 나라가 미안해 라고 하면서 그냥 내가 빠져줄게 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친환경으로의 전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 것처럼 심한 다툼과 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전환 리스크라고 한다면 물리적 리스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후위기를 앉아서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후변화 때문에 생기는 물리적 변화, 산불, 홍수, 태풍 등등에 따른 피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료에서는 물리적 리스크가 아닌 전환 리스크만 반영해서 계산한 값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복잡한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하고 결론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산업 부분의 배출량 중에서 40%를 차지하고 있는 철강 업종의 대표회사는 포스코입니다. 넥스트 그룹의 분석에 따르면 포스코는 2030년까지 7.2조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비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분석을 해줬는데요. 비용의 91%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나오는 배출권 거래제 때문이라고 확인되었습니다. 반도체 업종도 복병인데요. 다른 철강, 정유, 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성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지만 반도체는 어쨌든 계속 증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이 더욱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비용이 3.7조 원 정도로 분석이 되었고요. RE100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비용이 88%로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유 업종은 친환경차 보급 정책에 따라서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동안 정유 부분의 투자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기도 하죠. 대표적인 정유회사인 S-오일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약 1.5조 원 규모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른 업종과는 달리 다양한 분야에서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배출권 거래제 때문에는 41%, 친환경차 보급 때문에는 37% 등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석유화학 업종의 LG화학, 자동차 업종의 현대차, 그리고 비철금속의 고려아연이 얼마나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느냐 팩트에 기반한 숫자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내용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넥스트 그룹 이외에도 산업에 계신 다양한 분들의 참여가 있었는데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것은 예측이나 전망이 아니라 이런 사실에 기반해서 기업들로 하여금 전략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너무 내용이 비용이 얼마나 된다, 2030년에 이대로 가면 다 망한다, 이런 식으로만 부각되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하다라는 입장을 표현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은 게 탄소 배출을 당장 줄여야 된다라는 당위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막상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장사를 하고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탄소 배출을 당장 줄이라고 하면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까 말까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S모 기업에서는 올해 말부터는 A라는 사업과 B라는 사업을 할지 말지 결정할 때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배출하는지, 그래서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를 감안해서 평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야, 대단하다, 잘 생각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탄소 배출에 따른 비용을 감안하게 되면 A라는 사업은 기존에 좋은 사업이었는데 안 좋은 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B라는 사업은 안 좋은 사업이었는데 좋은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차이를 구별하는 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탄소 가격을 어떻게 예측하느냐일 텐데 이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마 환율이나 금리를 예측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울걸요? 그래서 어제 나왔던 대부분의 질문들도 탄소 가격 그거 어떻게 예측했어요? 나도 지금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맞지도 않는 것 같은데 뭐 2030년?
그때 얼마의 비용이 나오는지를 뭐하러 계산하고 있어? 그런데 저는 넥스트그룹의 틀릴 수 있는 용기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아무도 이런 숫자조차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반대하시거나 다른 의견 있는 분들은 이야기해보세요. 같이 토론해봅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가 진전될 수 있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사 당일에 참여하셨던 기업들이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냥 눈치 보면서 저기 안 줄이니까 나도 그냥 조용히 있을까? 라고 하는 기업들은 그런 고민조차 하지 않을 겁니다. 최근에 제가 열심히 읽고 있는 캐나다 출신이면서도 영국의 중앙은행 총재를 하셨던 마크 카니가 쓴 초가치, 영어로는 values 라는 책에 소개된 문구를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마크 카니와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우화 하나를 이야기해 줬다고 해요. 우리는 식사를 하는 동안 와인을 곁들입니다. 와인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지요. 우선 향미가 있습니다. 요리를 보완해주는 풍성한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도 있죠. 우리 정신이 살아있도록 해주는 알코올 말입니다. 와인은 우리가 가진 모든 감각을 풍부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식사 마지막에는 그라파를 마실 겁니다. 그런데 그라파는 한 가지뿐입니다. 그라파는 와인을 증류한 것입니다. 인간성에는 많은 것이 포함됩니다. 열정, 호기심, 이성, 이타주의, 창의성, 이기심. 하지만 시장에는 단 하나, 이기심만 있습니다. 시장은 인간성을 증류한 것이죠. 그런 다음에 교황이 마크 카니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그라파를 다시 와인으로 돌려놓는 일입니다. 시장을 다시 인간성으로 돌려놓는 건 말입니다. 이것은 신학의 문제도 아니고 현실의 문제이며 진리의 문제입니다. 저는 최근에 기후 문제를 생각하면 할수록 그라파를 와인으로 옮겨놓는 것처럼 시장에서 다시 인간성을 찾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게 너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눈을 감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의 시작은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론하는 분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